이번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이제 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의 기간을 살펴보면 여야의 극한 대립인데 그것도 정책이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감옥 보내려고 하고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극한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트럼프발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부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대처하지 않으면은 국내 정치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쟁에 도태될 위기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선진국에서 자라온 세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후에 자라온 세대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이공계 출신인 저 이준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의도라는 공간에서는 이 공간은 사실 서울대 나온 잘난 사람들,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학연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또 특목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정치 적응력으로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저 말고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의 혜택을 덜 본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가지고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저희 학벌과 저희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라는 것은 그곳을 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펜이라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그런 인맥이 있겠지만은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 동문들이 아직까지는 최고위직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워싱턴 DC의 주요 의사결정의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가서 만약에 공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선은 다른 대한민국의 정치나 외교관을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른 대응을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긴장하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 긴장감이 사실 한국이 업수이 여겨지지 않는, 얕보이지 않는 그런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외신 인터뷰도 제가 자주 하는 편이지만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강점이 될 겁니다. 제가 당대표를 지내던 시점에도 해외 출장을 가보면은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왜냐, 사실 통역을 끼고 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말할 때 한번 통역을 거치고 또 상대가 말할 때 한번 통역을 거치고 한 두세 배, 세네 배 이상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교 현장에 가면은 그 시간은 냉정합니다. 만약 마치 변호사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비용 제시하는 것처럼 딱 미국에 어떤 사람 만난다 그러면 우리 한 15분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그 15분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우리 국익에 해당하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른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엄청난 효율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100조대 가까운 이제 재정 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고착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럼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게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 거의 못 지켰습니다. 지역 발전 예산 같은 경우. 당장 포항만 가도 영일마 대교 같은 것들 공약됐는데 실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SOC 사업들도 뒤처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이 세수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일정량이 있는데 지난 한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과잉복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것만 따져본다 하더라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MRI가 거의 기본적인 진료수단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MRI 기기라는 것은 엄청난 고가이고 MRI를 찍는 행위는 상당히 고급의 의료 행위로 이렇게 치부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그 말 이후로 우선 가면 MRI부터 찍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낼 때는 그게 급여 적용돼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그 기관은 나중에 몇십만 원씩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선심 쓰듯이 과잉 지출이 여기저기 만연하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장성을 늘리면서 진료 행위에 따른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도 많이 지금 돈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지의 축소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요. 이것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반발이 있을 것도 예상하지만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거고요. 지방을 상생시키는 데 있어서 자,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경제는 이재명 대표식 경제라는 거는 어디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물 한 잔 따라가지고 드십시오 이렇게 주는 것이 이재명식 경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경제라는 것은 치수와도 같은 것이다 원래 생각합니다. 물이 댐을 쌓고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제어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식의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제 개편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10에 해당하고 지방의 국세의 10% 그러니까 1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유치한다고 해도 세수가 늘어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 같은 것들이 격화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기업에 당근 제시할 때 뭔가 깎아줄게 아니면 뭘 지원해줄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세가 10이기 때문에 나라가 결정한 게 10이기 때문에 1 갖고 아무리 조정해봤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별로 상당한 자치권이 보장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로켓 쏘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캘리포니아가 환경 규제가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나 이런 조항들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치수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와 그리고 세수를 통해서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방으로 기업이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인위적으로 기업을 들여다가 갖다 심었죠. 거의 식민사업 하듯이 심었죠,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물기를 터가지고 아, 저기 가가지고 기업하면 좋겠구나 라는 식을 전환해야 되고 아까 제가 그럼 국세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 법인세를 7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원래 3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지방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높은 법인세를 지방세로 걷어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곳들 그런 곳은 많이 걷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기업하기 여건이 안 좋지만은 법인세를 지방에서 0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실제 주별로 보면요. 미국의 주별로 소비세, 법인세 이런 것들을 주세를 0으로 만들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업 유치하기 경쟁에서 좋은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경제에 있어가지고 자유와 경쟁을 장려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지방 도시 간, 지방 광역단체 간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방 발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멸되어가는 군들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지금 나이 든 세대는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정착할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세대는 교육 환경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교육 환경인데 지금 제가 문경의 고등학교들의 한 학년 학생 수를 살펴봤더니만 17명, 18명 이렇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에 17명, 18명이면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다양한 인맥과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광역화 같은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 문경, 상주, 예천 뭐 이런 곳에 있는 학교들 아까 말했던 10명, 20명, 30명 남짓한 규모를 가진 학교들을 모아가지고 큰 학교, 기숙사 학교들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학교들을
지역 명문고로 발달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마련되면은 인구가 다시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을 재구성해가지고 그런 인구 소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가장 잘못했던 것 또는 국민의힘이 가장 잘못했던 것은 12월 3일 계엄이 터진 순간부터 윤석열 정부의 몰락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퇴임은 그냥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고된 일정을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어떻게든 그 물길을 되돌려보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 4달 정도 되는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 4달의 허비한 시간 때문에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일사불란한 대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응을 하는 상황도 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실제 출마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고건, 반기문 이런 훌륭한 관료 충실의 정치인들이 뭔가 시작해 보려고 했을 때 완전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결국 뛰어들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실력이나 아니면 업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셔도 되는 실력의 소유자들인데 결국 자잘한 논란들을 넘어서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님은 반기문이나 고건 같은 분들보다 더 짧은 시간을 두고 여기에 도전하신다면은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호사가들이 말을 많이 하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이 그분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떤 구도로 짜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와 진보의 1대1 대결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수는 이미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신망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2연속 탄핵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에. 그렇기 때문에 이 틀로 만약에 선거에 진입한다 그러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대립구도 만들었을 때 충분히 승부 가능한 것들이 있다 봅니다.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면은 이재명이 과거고 이준석이 미래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놓아도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오늘도 지금 저희 녹화한 중간에 재판 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정상과 비정상, 도덕과 비도덕의 대결 어떤 구도에 놓아도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 보수 진보라는 낡은 이념적 대립 구도만 아니면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요. 어디 가시든지 이번 선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리고 탄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판 선거 많이 해봤더니 뭐가 좋느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탄핵 이후에 대통령 돼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심판 선거가 해봤더니 좋던가 라는 질문을 유권자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탄핵 이후에 심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자꾸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이용해가지고 적폐청산의 길에 나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탄핵 대선 이후에 결국에는 심판 선거가 됐던 것인데 탄핵 대선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 선거로 밀어줬더니 결국엔 그 관성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일을 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진영을 박살내는데 정치에 많은 것을 쏟아부은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선악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배척하고 오히려 누가 더 미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느냐, 누가 더 비전 있는 말을 하느냐 이런 걸 살필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가들이 항상 바라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나쁘냐 아니면 좋냐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법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이공계 출신 또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진실을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공계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한 20년 전부터 중국이라는 국가가 고도 성장을 겪으면서 또 이공계 분야에서 발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데에는 그 이면에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수리과학과로 치수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화학공학과를 나왔다든지, 애초에 한 4, 50년 전부터 공산당의 조류가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이공계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반 성장에 대해서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공계 출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때요, 그 지역구가 원래 민주당이 65%로 그 전 총선에 당선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선거에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 제 진정성을 보시고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38%가 된 겁니다. 65에서 그럼 38로의 변화는 무엇일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 내내 젊은 세대들은 비판적이었고 상황이 더 민주당이 유리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65%에서 38%로 득표율이 줄었을까? 그거는 저는 결국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보수 정당이 동치화돼서 대변됐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 투표를 해온 겁니다.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은 도저히 찍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을 찍었던 것인데, 개혁신당의 저 이준석이 동탄에 출마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저 정도면 표를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65%의 민주당에서 26%, 27%가량이 떨어져 나온 것이고, 국민의힘은 35% 남짓 받던 곳이었는데 17%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제가 합쳐서 42% 정도 성적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아까 제가 말했던 구도, 과거와 미래의 대립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둘 다 과거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대립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연성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저 이준석이 이번 대선의 필승 카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의 본질은 지금 일반적인 대중이 가처분 소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봉급은 늘지 않는데 봉급을 받아가지고 먼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나 아니면은 연금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나면은 남는 돈이 적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포퓰리스트는 여기에다가 25만 원을 줄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25만 원의 재원이라고 하는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조산모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중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한다고 했지만 사실 모수 조정하면서 4% 정도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조정이 돼야 된다 봅니다. 이런 여야의 야합을 인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도 조정돼야 된다 보고, 건강보험 같은 것도 저는 너무 지금 과잉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암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케어란 이름으로 선심성으로 들어간 어떤 의료보험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가지고 의료보험, 건강보험료의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대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채금리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경우에 예를 들어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 70만 원, 7, 80만 원을 이자로 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소비할 금액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안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부분을 보고 왜 이준석은 저렇게 별나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싸가지 담론을 형성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첫째로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놓은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잘못했길래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를 이제 이해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강경보수 또는 극우 세력에 엄청난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저에 대해서 성상납이니 뭐니 이렇게 공격했던 것들 다 수사 결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제 학벌이 위조됐다는지 학력이 위조됐다는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돌리면서 공격해왔고, 저에게 뭐 화교 집안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집합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정보에 잘못 낚이신 분들은 제가 만나뵈면은 그런 얘기들 하세요. 성상납 그거는 자기 그것 때문에 절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고, 근데 제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 결과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세요. 자기 몰랐다고. 어떻게 사람 하나를 그런 식으로 보수 세력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느냐. 이준석 씨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인 게, 제가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뭐 저희 집안이 칠곡에 가면은 알아주는 집안인데, 거기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받아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제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런 부분에서 못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굉장히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서의 낙인 찍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깎아내리기식 공격 때문에 제가 소비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을 정리된 부분을 살펴보시고 혹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빅텐트를 친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예. 이게 모여가지고 각자 대통령 하고 싶은 머리 굵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힘을 모을 것이며 어떻게 그 절차를 진행할지, 누가 그것의 중심에 설지도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얘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에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이 된다. 저는 처음에 개헌 논의가 시작될 때도 개헌하는 건 좋고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개헌 논의가 모든 걸 잡아먹어 버리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가 웃는 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 말 안 듣더니만은 결국 시간 낭비만 한 꼴이 됐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 빅텐트라는 것도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요. 세대 교체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류를 봤을 때,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사람도 30대 대통령이 됐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그 외에도 보면 뭐 굉장히 서구에서는 40대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젊어져야 된다는 것에 국제적인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로 정말 선거도 지위에서 이겨보고, 재선거도 어려운 선거를 이겨보고, 정책적으로도 제가 토론 자리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해보고, 많이 준비되어 있는 40대 후보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 대통령입니다.